학부모도 담임이 필요하다. 학부모 담임교실 담임선생님 권태영입니다. 자, 영단어가 사실은 이게 정말 큰 고민과,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일 괴로운 부분이거든요. 영어 단어를 학습시키는 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잘 공부할 수 있을까, 잘 또 암기를 하거나 잘 습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이게 그 동양인들하고 서양인들하고 단어를 외우는 방식이 달라요. 네. 왜냐면 그 티칭 방식 자체가 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 예로부터 그러니까 선생님이 스승이 말하는 것을 그냥 따라하고 받아 적는 이런 것들이었죠. 네. 외국은 오히려 티칭 방식이 선생님하고 토론하고 질문 있으면 던지고. 그 외국이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건가요? 주로 이제 뭐 영미권 문화도 다 그런 걸로 이제 네. 보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아이들이 외우는 방식들을 이제 보면은 대부분은 어떤 단어를 몇 번씩 쓰면서 이제 외우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부모님들도 심지어 그렇게 공부를 하셨고 그렇잖아요. 뭐 빨간 펜으로 쓰고 그렇죠. 검은 펜으로 또 덮어 쓰고. 깜지 뭐 이런 거 네. 막 적고.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써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스펠링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자꾸 스스로 테스트해보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 아마 이것도 뭐 많이 이제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우리 학생들이 단어를 볼 때 선생님들이 그걸 만약에 풀이를 해준다면, 또는 혼자 이렇게 찾아본다면 그 여러 가지 측면을 좀 도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단어를 봤을 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과 이제 연계를 시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보면은 그 abduct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펠링을 지금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abduct거든요. 그러니까 유괴하다, 납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러면은 abduct 스펠링을 봤을 때 A 있지, 네. B 있지, 네. 그 다음에 뭐 나오지? D요. C 어디 갔니? 납치된 거야, 유괴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되게 허무하죠. 근데 아이들은 거기서 헐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는 그 단어는 잘 잊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들과 자꾸 연관을 지어서 연상을 하는 것들이 또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요즘 어플들 좋은 것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뭐 이런 어플도 네.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퀴즐렛 말씀하셔도 돼요. 얘기해도 되나요? 뭐 퀴즐렛이라든가 네. 클래스 카드라든가 네. 이런 어플들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단어 학습할 수 있는 어떤 단어장들도 충분히 많이 나와 있고, 아이들이 스스로 스펠링도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단어 의미도 테스트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무료인가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프로그램들이? 퀴즐렛은 네, 그 클래스 카드는 제가 그 무료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아니 무료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어쨌든 현재까지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가.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무료면 뭐 환영이죠. 네, 그런 어플들을 좀 활용하는 것도 좋다. 네, 네. 그 사실은 뭐 단어 학습의 왕도는 없죠.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약간 이제 학년 구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말씀하신 그런 방식은 좀 저학년 때. 그러니까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러면 뭐 당연히 이미지나 뭐 그쵸 여러 가지 연상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플들 재밌게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주면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학년이 좀 올라가면서부터는 그쵸. 매일매일 학습을 해야 되는 이제 그 단어의 개수가 많이 늘죠. 네,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따른 모든 그림이 또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인 단어로 가면 사실 그런 것도 어렵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문 안에서 단어를 공부해라.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왜냐면 그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이 지문 자체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많지가 않았을 때, 그래도 한 20% 이내일 때의 이야기지, 모르는 게 태반이면 애시당초 해석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거는 이도저도 아니고 사실 공부가 될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중고등부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이제 저학년 때 여유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뭐 그림이나 그렇죠. 어떤 사진이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주변에 연상될 수 있는 걸 통해서 하겠지만 이제 좀 급한 상황이 이제 됐다. 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옵션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 첫 번째는 이럴 때는 단어장이 도움이 되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 중요한 순서대로 왜냐면 이제 입시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게 잘 정리되어 있는 단어장을 보는 거는 좋은데 사실 이게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기억이 잘 안 남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게 문제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 지도할 때 많이 이제 시켰던 건데 왜냐면 아이들이 영어 단어에 대한 압박은 많이 받지만 정말 그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란 말이 방법론도 있지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외로 이것도 이제 뭐 그렇죠. 날치기로 하든지 혹은 막 급하니까 닥쳐서 하든지 이런 식인데 저는 이제 보통 어떤 팁을 많이 주냐면 저는 딱 처음에 이렇게 과제를 내줘요. 모르는 단어,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단어 40개를 추려서 그래서 이제 단어장을 주고 테스트지를 주고 모르는 거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40개를 추려내서 자 시간을 재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집중을 해서 이 40개의 단어를 공부를 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야 돼요. 최소한 1시간 정도 지난 상태에서 테스트를 볼 때 도대체 그러면 이제 90% 이상이 맞으면 40개면 36개 이상이 맞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4개 이상을 또 틀렸다. 그럼 다시 좀 공부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누적시켰을 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단기 기억이지만 40개 정도를 네가 90% 이상의 완성도로 공부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를 계략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대부분 어디서부터 망가지냐면 단어를 외우는 시간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본인의 어떤 과제량이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그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이 보통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도 비현실적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언어의 본질은 그런 말 많이 습득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한국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은 영어가 뭐 정말 외국어잖아요. 제2 언어가 아니거든요. 공용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출이 될 수 있는 게 극히 일상생활에서 영어에 대한 노출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고 그런 상태에서도 어찌됐든 그래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가 좀 없는 환경들 그런 측면도 사실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한 시간 그리고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뭐 밤 해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시간표를 배분을 해서 끊임없이 노출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왜냐면 밖에서 들을 수가 네. 없는 거니까 내가 자주 스스로 노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또 하나는 국어에 대한 어휘력이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고3 수준의 그러니까 공부의 목적일 때인데 10대 영어 공부에서는 그 상태에서 EBS 한번 서점 가시면 EBS에서 나온 고3 영어 책을 한번 독해책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해설편을 한번 보세요. 해설편을.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한국어 어휘 수준들이 꽤나 높아요. 일상적으로 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건 당연하죠. 이건 학술적인 아카데믹한 지문이기 때문에 일상에 대한 지문이 아니라서 그건 뭐 좋고 나쁜 게 부분이 아니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니까 대학 가서 아카데믹한 영어 지문을 꼭 봐야 되니까 그거에 관련된 지문을 미리 보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말에 대한 어휘력이 부족한 애들이 그 뜻을 담은 영어 단어를 외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그림을 막 암기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고3 때 돼서 저는 지도를 하다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국어 사전을 찾아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나 당장 고3이 되는 학생들 다 해당이 됩니다. 영어 공부의 기본 자체는 이제 어휘고 그 어휘는 영어 단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의 어휘 뜻이 풍부하게 많이 있어야 되고 그것조차도 영어 학습에 대한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정말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종합을 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연상을 하고 또 재밌게 또 편하게 뭔가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많이 하고 조금 학력이 높아지면서 뭐 급하다 그러면 이제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꼭 본인의 능력을 파악하라. 그리고 하루에 계획을 여러 번 세워서 그래서 예를 들면 40개의 단어를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를테면 뭐 30분이 걸린다라고 예를 들어서 치면 이 30분을 한 번에 하면 안 돼요. 최대한 잘게 쪼개서 자주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 10분 정도로 그러니까 빨리빨리 보고 복습해서 반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도 오늘 분량이 끝났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그쵸 주 단위로 해서 또 복습할 수 있는 체계. 그래서 제가 아까 좋은 영어 학원 입시 영어 학원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이 단어를 무턱대고 외워라가 아니라 이렇게 계획과 체계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영어 단어에서부터 질려서 아이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영어 내신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현실 교육 목표에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수능은 조금 이제 그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다면 영어 내신의 비중은 정말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 거두절미하고 영어 내신을 잘 따는 방법이 뭘까요? 학습적으로 봤을 때. 네. 저는 지금 이제 현재 중학교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보면 중학교에서 이제 뭐 저희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행평가 비중이 50%, 그다음에 이제 지필평가가 50%로 이제 좀 더 올라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지문만 잘 읽고 어떤 뭐 객관식이든 서술형이든 이런 것만 잘 풀어내는 거는 아무리 잘해봐야 50%밖에 안 그렇죠.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신은 전반적인 것을 갖다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수행평가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 언어 활용 능력과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소통하고 자기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법도 굉장히 잘 갖추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두 마리 토끼를 갖다 다 잡을 수 있다는 것인데 뭐 시험을 잘 가르치는 학원들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한 학원들도 많고 그 학교들의 어떤 문제 출제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죠.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자꾸 이 뭐 영어로 어떤 뭐 대사 말하는 거라든가 뭐 어떤 UCC 같은 영상을 제작해서 발표하는 거라든가 뭐 모둠끼리 어떤 대화문을 제작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일단 가서 배워서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그렇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특화된 그런 학원들이 있다면 그런 데서 이제 그 지도를 받으면 확실히 더 유리하고 스스로 해야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영어를 수업에서 집중을 최대한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EBS 교육대교육 했을 때 0.1%의 비밀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 우리나라 상위 0.1%에 들어간다는 학생들을 갖다 연구해본 결과 그 중에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수업에 100%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시선이 딴 데로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 많은 학생들이 안타까운 것은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영어는 좀 쉬웠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자고 그 다음에 아니면 거기서 영어 학원이나 다른 학원 숙제를 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봤죠.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시험 자체는 학교 선생님이 내시는 건데 지극히 학원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신을 잘 따려면 결국에는 아까 그 우리 담임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단어를 외우는 것조차도 기간을 나눠두고 복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에 배운 것도 다시 봐야 되는데 맞아요. 이 수업한 내용도 복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습은 좀 공부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미리 보고 들어가서 수업에서 들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공부가 잘 되고 있고 성적이 나타나는 친구들은 복습을 통해서 자기가 배운 것을 자꾸 자기 것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고 기억의 망각을 최소화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여기서 좀 보태서 얘기를 하면 뭐 아까 이제 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일단 지피지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옛날에는 다 똑같았죠.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근데 지금은 텍스트, 그러니까 시험 범위 자체가 너무 다르고, 같은 시험, 같은 교재에서 같은 시험 범위라고 하더라도 학교마다 요즘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내는 방식이나 심지어 선생님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달라지기 때문에 영어 내신을 잘 대비하는 첫 번째 단추가, 물론 제일 좋은 거야 이제 압도적인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아이들은 거의 없으니까, 심지어는 뭐 상당히 영어를 잘해도 또 이게 내신은 또 달라요. 맞아요. 영어를 잘해도 내신은 꼭 여러 개 틀린 아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먼저 시작을 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이 학교의 내신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판단이 너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방식, 즉 범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문제를 내는 방식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되게 좀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춘 공부를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방금 우리 토마 선생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야죠.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나요. 사실 뭐 저는 10대 때는 수업에 그렇게까지 모르겠어요. 뭐 집중을 얼마나 했는지 어쨌는지. 근데 저는 이제 대학 공부를 하면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특히 대학은 교수님에 따라서 워낙 범위가, 또 그레이딩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모든 수업의 첫 1교시, 그러니까 첫 수업은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때 실러버스 나눠주시면서 그레이딩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제 선생님들마다도 평가하는 방식이나 이제 그런 또 중요점이 많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근데 사실 이게 참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게 어머님들이야 뭐 근데 애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같은 문제를, 그러니까 학원을 선택을 할 때도 이런 기준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만큼 항상 케어해 주냐, 이게 중요한 선택의 이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조차도 어쨌든 기출,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 강연 때도 좀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 부분이지만, 그 학교의 평가 방식, 항목, 그렇죠. 또 수행 평가를 언제 보는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잘 파악을 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맞춤의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영어니까 사실 요새 이제 그 서술형, 네. 여기에 사실 상당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라이팅이 이제 갈수록 또 많이 중요해지고 있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라이팅을 되게 강조하시잖아요. 중요하죠. 네, 내신 대비를 위해서 라이팅 공부를 내신에 초점을 맞춰서, 뭐 역량은 기르는 건 당연한 거지만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좀 접근해야 될까요? 내신 대비 한 달 남겨놓고 있는 상태라면. 뭐 정도는 없는데 분명 많이 써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신이라는 것은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주로는 서술형들은 그 학습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데, 주로는 문법이 어떤 것들이 나타났느냐에 따라서 그걸 그렇죠. 가지고 활용을 활용하는 많이 거기 네, 때문에 구문. 맞습니다. 그 문법 내용을 최대한으로 익히고, 그거를 내가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먼저 익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활용을 해봐야 돼요. 나는 딱 봤는 데는 알지만 그걸 사용할 수 없으면 절대로 서술형에서 강한 면모를 나타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운 문법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문장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학생들 코칭할 때 계속해서 학교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줬다 그러면, 저는 그 문장을 뒤집어서 또 다른 표현을 쓰게 해보고, 이걸 가지고 또 다른 표현으로 만들고, 왔다 갔다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 문장이나 문법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그런 적응력을 갖춰야 된다. 왜냐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보통 영어 내신이면 이제 본문을 외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한데, 또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게 해야 좀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지역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를 그냥 꼼꼼하게 해서 시험을 보면 정말 괜찮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변형을 하죠. 그렇죠. 네, 내용을 변형을 해서 외운 걸 그대로 써버리면 틀린 게 돼버리는 경우.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러니까 배운 문장, 그러니까 그 지문에 있는 교과서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암기해서 적으면은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약간 변형이 된 경우라면 그렇죠. 틀리거나 부분 점수를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자유자재로 활용해 보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사실 주어만 달라도 비동사가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안 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외운대로만 하다 보니까. 너무 수동적으로 네, 학습을 너무 하죠. 수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혼자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중요한 구문이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뻔히 많이 틀릴 걸 알기 때문에 너무 그 더러운 문제는 좀 이렇게 지양하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주어가 좀 바뀐다든지 시제가 좀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써주는 정도의 센스는 그렇죠. 아예 뭐 다른 표현을 쓴다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그 다음 단계라면 배운 그런 문법적인 구문적인 표현을 잘 활용해서 그렇죠. 시제나 태나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하는 연습들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고요. 사실 이게 영어 내신을 뭐 짧게 얘기하는 거는 가능하지가 않아서 그렇죠. 다음에 저희가 네,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또 많이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면 요청을 주시면 또 특집으로 해서 요 주제만 한번